반갑습니다. 범죄학을 강의하는 진근영입니다. 우리 경찰 행정학과 경력 특채 시험에 이제 영어가 검정계로 바뀌고 보시다시피 이제 범죄학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하기를 이 범죄학에서 범죄학 일반 앞부분입니다. 10% 출제 비중이 있고 범죄 원인론에서 50%의 출제 비중이 있고 범죄 유형론에서 10%, 범죄 대책론에서 30%의 출제 비중을 갖고 출제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 범죄학을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겠고 뭐 경찰행정학과에서 어느 정도 맛보기로는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세밀하게 또 가르치는 학과도 있고. 그래서 과거 이제 변호사 시험 있기 이전에 그 우리나라 최고 어렵 시험이라는 사법고시에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범죄학 파트에서 아주 심도 깊은 문제들이 기출 문제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7급, 9급 시험에서 교정직, 뭐 보호직 이런 쪽에서도 기출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던 파트가 여러분들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이 범죄학이 들었는데 상당한 양의 문제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에 기출문제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현대에 맞는 법령 이런 거 넣어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이 최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경비지도사라는 시험 특성상 아주 그 단순한 단답형의 그냥 뭐 맞나 아니냐 이런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비지도사 기출 문제보다는 경찰 시험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법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학설 같은 쪽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경비지도사 문제도 분석해 본 결과 물론 단답형 문제도 있지만 나름대로 현대 경향에 맞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 문제들까지 분석을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헌법을 이번에 이제 경찰 시험에 처음 나와서 쳐보셨겠지만은 아주 쉽게 안 나왔죠.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도 이 범죄학 시험도 어느 정도는 깊이가 있는 문제들을 섞어서 내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할 때 꼭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형법하고는 좀 달리 좀 재밌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부담 없이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암기하고 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거 외우세요 중요해요 달달달달 외우세요 이거보다는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학 수업에서 이 목차 순서입니다. 이제 범죄학 일반을 먼저 배웁니다. 이 범죄학 일반에서는 범죄가 뭐냐 우리 뭐 형법에서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범죄학에서의 그 대상이 되는 범죄 그 개념, 그 다음에 범죄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어떤 학문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통계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 표본조사 이런 거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범죄학 일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범죄 원인론입니다. 이쪽은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뭐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범죄 원인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형법에서도 배웠지만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사회학적 범죄 원인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형법 총론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고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고전학파.
그 다음에 실증주의 학파, 예, 그런 내용들을 먼저 살짝 공부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범죄 원인은, 심리학적 범죄 원인은, 사회학적 범죄 원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비중도 높고 학설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유형론에서 전통적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살인죄라든가 절도죄, 폭행죄 이런 거겠죠. 예, 그런 유형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범죄, 특수범죄. 과거에는 사이버 범죄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컴퓨터 범죄 또는 사이버 범죄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새 곽강받고 있는 환경 범죄라든가 이런 특수한 범죄 유형을 살펴보는 파트입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대책론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는 이 범인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범죄 피해자한테도 신경을 쓰죠. 그래서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내용들도 이 범죄 대책론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소년 범죄 대책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의 종류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 보호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인 범죄 대책론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음 범죄학 책을 보면 학자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이거 너무 힘든데 하실 텐데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고 깊이 들어가시면 상당히 양이 생각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바에 따라서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영경제 시험이 과거하고 달리 과목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관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경제 시험만 몰입을 하기에는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선택을 하시겠지만 우리 경영경제 시험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올해 뒤에서 또 경찰이라는 꿈을 이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던 공채하고는 다르게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경찰 행정학과 졸업생이라면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세요. 범죄학만 하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를 나눠서 공채하고 우리 경영경제 쪽을 동시에 공략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한 대안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 배점 비율 같은 거, 출제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수업할 건 이제 제1편 범죄학 일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이 범죄학 연구 대상이 되는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범죄가 뭐예요 했을 때 여러분들 뭐 형법 총론에서도 배우셨지만 범죄는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범죄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 개념이 있지만 첫 번째로 구별을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게 구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뭐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형식적인 범죄는 뭐예요? 쉬운 말로 형법 기타 형벌법규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범죄들을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고, 형법이나 기타 형벌법규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이 국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지 않죠. 법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니까요.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시대에 따라서 범죄의 정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혼란이 없다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범죄하면 사회 유해성을 가진 범죄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 그걸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만, 범죄 원리론에서 배웁니다만, 미국의 그 범죄 사회학파에서는요, 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범죄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다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화와 비범죄화,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구별 기준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비범죄가 뭐예요? 범죄였던데 이제 범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범죄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깊이 배울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범죄가 아닌 거 뭐 있습니까? 간통죄 생각하시면 돼요. 간통죄.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간통죄 처벌했었잖아요. 지금 형법에서 없어졌죠. 그다음 또 뭐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지금 범죄 아니죠. 뭐 성적 자기 결정권 뭐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형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신범죄라고 있습니다. 새 신자 써서 신범죄화. 이거 편하게 들어서 시험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요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교재에 있는 대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구별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신범죄가 뭐예요? 범죄 아니었던 게 범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범죄 같은 경우는 뭐 사이버 범죄, 즉 컴퓨터 범죄라고도 하고, 뭐 사이버 범죄라고 요새 혼용해서 쓰시는데, 뭐 사이버 범죄라든가 환경 범죄. 과거에는 범죄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범죄 들어왔잖아요. 그죠? 왜? 사회적 유해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범죄와 비범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실질적 의미 범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과하다 해서 과범죄화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과범죄화. 이거는 뭐냐면 경범죄 처벌법 생각하시면 돼요. 경범죄 처벌법. 왜 그 노상방뇨 이런 거 있죠. 뭐 야간에 소란을 일으켜 가지고 동네 사람 잠도 못 자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길에서 막 이렇게 짚어 내리고 쉬하시다가 이런 거, 원래는 그게 이제 범죄라고 안 그랬죠. 그거는 이제 뭐 동네 어르신이나 집안 문제였습니다. 야, 그 오줌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되지. 하지만 알았어? 밤에 그러고 술 먹고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이 법의 영역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이제는 사회적 유해성이 있잖아요. 법익을 침해하네요. 이러면 범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범죄 아니었던 게 이제 지금 범죄로 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범죄 같은 경우는 과범죄하의 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한번 들어보시고,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거는 이거야. 형식적 의미의 범죄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거 구별하는 거 교재에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은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교재 보시면 알지만은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같은 범죄학 수험서를 해도 아주 문장 서술 형식으로 예까지 들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되어 있는 교재가 있는 반면, 도표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쪽이 무조건 좋다, 이쪽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자기한테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도 여러분들이 꾸며야 됩니다. 요새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아이패드로 뭐 다이어리 꾸미게 하대요. 탁구 한다 하나? 다이어리 꾸미게 하는데, 그것처럼 제 교재와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에 적합하듯이 뭐 줄을 치신다든가 뭐 그림을 표현한다든가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그 최종 무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단시간에 부담 없이 범죄학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경영경제 시험에 도전할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경영경제 시험에만 목숨을 걸지 마시고요, 일반 공채와 병행을 하셔가지고 뭐든지 먼저 되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이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범죄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다음 우리 경영제 시험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 쪽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봄에는 공채를 하시고 가을에는 이 경영제 시험을 쳐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뭐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 상대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특성 중에 범죄의 상대성인데, 범죄 개념의 상대성이겠죠. 범죄 개념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범죄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대성을 가진다. A라는 행위를 어떤 국가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로 취급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대마 있죠. 대마. 이거 대마초 피우는 거 캐나다에서는 범죄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잖아. 범죄가 된단 말이야, 대마초 피우면.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라는 개념도 국가에 따라서 상대성을 가지더라. 그 다음에 과거에는 범죄로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범죄에 안 들어가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간통죄. 이 간통죄 참 이 재밌는 점이다. 이거 이 배우자 있는 분이 자기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성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친고죄였죠.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이제 부인께서 신고해버리죠. 그래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 여자는 상간녀 해가 막 지탄의 대상을 받고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과거에도 이 간통죄가 폐지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만 10년 이상 전에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던 국가는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 특히 미국 이런 학자들이 보기에, 아니 아무리 결혼해도 그렇지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살다 보면 싫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걸 왜 국가가 간섭을 해가지고
너 왜 너희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하고 잤어? 이렇게 처벌해.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간통죄는요, 한 번 성행위를 할 때마다 간통죄가 한 개잖아요. 두 번 하면 간통죄가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도서관에 가서 신문 기사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연예인이 디너 쇼를 하러 대구에 왔어요. 이제 그 뭐 이 돈 좀 비싼 모양이더라고. 가면 그 연예인 노래도 부르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반복하는가 봐. 이 디너 쇼에 유명한 우리 남자 연예인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이 디너 쇼에 갔어요. 갔으니까 팬들이 젊었을 때, 이 남자 연예인이 젊었을 때부터 막 팬이에요 하던 아줌마들이 대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너 쇼가 끝났는데 몇몇 극성 아줌마들이 선생님 정말 대구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 남자 나이 드신 연예인하고요, 이 열렬한 팬 아줌마 분이 호텔 객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객실로. 야밤에. 자, 이랬는데 이 여자 아줌마 팬의 남편이 이 객실을 급습을 한 겁니다. 그때는 간통죄가 처벌되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출동하고 신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 경찰이 이 남자 연예인 보고 물은 거예요. 몇 번 잤어요? 이렇게 된 거죠. 왜? 한 번 성행위를 할 때마다 간통죄가 한 개고 두 번 했으면 간통죄가 두 개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야. 이게 개인의 사생활인데 경찰이 이불을 들시면서 너 몇 번 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있다는 데서 상당히 재밌어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외국에 유학 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뭐 교수님이 우리나라 법과대학 뭐 교수님한테 당신 간통죄로 감옥 가본 적 있어? 이런 농담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래전에 서울의 H대학의 최모 교수님이 TV 프로에 나와서 간통죄 없애자 주장하셨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아니 간통죄를 없애면 남자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받느냐, 교수 물러나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학교 앞에 데모를 하시고 그랬던데 세월이 참 무섭죠. 이번에는 간통죄 어떻게 없어졌어요? 헌법재판소에 다시 간통죄 없애자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하고 뭐 단체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성단체 쪽에서 찬성, 간통죄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십몇 년 사이에. 하여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겠지만 형벌은 받지 않죠. 형법의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의 상대성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됐지만 현재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범죄의 상대성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죄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범죄학이니까 범죄학의 연구 대상은 당연히 범죄일 거고,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구별하는 거. 이거는 형벌 기타 법령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거, 즉 재형 법정주의하고 관련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뭐예요? 사회적 유해성이나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하고, 범죄와 비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거.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범죄의 개념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범죄였다가 지금은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더라. 그게 범죄의 상대성 개념이다. 이 두 가지가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형광펜 칠하시고 교재에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야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지나간 뉴스도 보시고요. 그 학설이 나오게 된 배경도 보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공부하시는데 편할 것이고 기억도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학만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유연한 사고로 하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죄학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학자들도 많고 주상적이기 때문에 이 학설 이름도요 책마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외워가지고 탁탁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폭넓게 사고를 하시면 고득점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봤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봤고 어떤 그 범죄의 유사 개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유사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강의에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탈행위와 비행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탈행위, 일탈하고 범죄하고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행하고 범죄하고 뭔가 달라요. 물론 글자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탈행위 보시면요 다양한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다양한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그래서 일탈행위는 모두 범죄다 X죠. 일탈행위의 개념이 좀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범죄학에서 비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비행이라는 거는 우리 범죄학에서 주로 이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한정해서 주로 비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일탈행위라는 책도 있고 뭐 한데 최근에 나온 대한범죄학회에서 이제 개념서를 냈는데 거기에 나온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범죄가 가장 좁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범죄가 있어요. 자, 이제 범죄를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위주로 하되 범죄행위 당연히 포함하는 거 뭐야? 비행. 자, 그러면 이 범죄와 비행을 포함하는 더 넓은 행위 이렇게 가겠죠? 이거 뭐예요? 일탈 또는 일탈행위. 이렇게 가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제일 큰 동그라미는 뭘까요? 반사회적 행동. 이런 그림으로 범죄 유사 개념의 관계를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한범죄학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죄학의 대상으로서 범죄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범죄학 그 자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학입니다. 자, 범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되겠는데요. 이 범죄학에 대해서 대상이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고 범죄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범죄를 따기 전에 하나를 더 본다면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봤으면 범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안리비자 써서 비법률적 정의.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범죄의 정의를 법률적 정의, 비법률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범죄 개념할 때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뭐랬어요? 형법이나 기타 형벌법규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범죄라고 했죠.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법에 범죄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출제의 포인트는 법률적 정의가 뭐냐, 이게 아니고요. 이 법률적 정의에서 출제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는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경비지도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정의와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는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 경찰 시험에 출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경비지도 시험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의론적 관점. 그 다음,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합의론적 관점하고 갈등론적 관점이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낙인 이론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낙인 이론의 관점에서 상호 작용론적 관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합의론이 뭔지 갈등론이 뭔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뭐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면 상관없는데 문제를 단순 단답형으로 내지 않고 조금 문장을 길게 해서 출제하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출제자가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다른 문장으로 변형을 해서 하더라도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론적 관점은요,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아요.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아야, 이게 특징입니다.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 합의론과 구조 기능론을 이론적 정대로 해서 법은 우리 사회의 가치, 신념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행위 규모를 반영한 것이고, 범죄는 이러한 법률의 위반인 동시에 사회의 전체 요소에 모순되는 행위다. 아주 법철학적으로 적어놨어요.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합의론적 관점은 뭐야? 법이 왜 만들어졌나? 사회적 합의라는 거야.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야.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버려. 그럼 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론과 구조 기능론을 이론적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합의론, 뭐 합의니까 이건 이해가 될 텐데, 구조 기능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쉬워요. 이 구조 기능론 하면 사회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업하듯이 각자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 그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들이 자기 할 일 하면서 사회를 잘 이끌어 간다. 이게 사회 구조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기능론이니까 각자 맡은 계층에서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 합의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론적 관점은요, 법의 기원을 갈등과 지배의 산물로 봐요. 갈등과 지배의 산물에서 찾습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법의 기원을 갈등과 지배의 산물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요. 이쪽은 여러 계층이 자기 할 일 하면서 합의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이쪽은 뭐야? 갈등 막 이렇게 투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란 지배층이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행위규범이며, 범죄는 피지배 집단을 대상으로 지배 집단의 지위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이 갈등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갈등론적 관점에서 문제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야.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서로 싸우는 거야. 예를 들면 절도는 피지배 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절도. 이거는 피지배 집단에서 발생률이 높아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절도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대기업, 재벌들이 저지르는 기업범죄. 기업범죄 같은 경우는 지배 집단, 아주 상류층 있죠. 지배 집단에서 발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론 입장에서 보면 절도는 하층 민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이 재벌들의 기업 범죄는 상류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갈등론 입장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지배층이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행위규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법은 절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까요? 기업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까요? 지배층이 만든 법은 이 절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업 범죄에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적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낙인 이론이라고 우리 이제 이 범죄학에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범죄인이라는 것은 이 지배층에서 낙인 찍은 것이다. 그러니까 낙인. 그렇게 범죄가 된다는 건데, 이 낙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교과서 보시면요,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선호 내지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뭐예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이 지배층 비주층에서 이렇게 막 이 낙인 찍고 거기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서 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범죄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지배계층에서 이런 게 범죄야 딱 찍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범죄의 정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범죄의 법률적 정의에서 문제되는 거 뭐?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 이 세 개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키워드 기억을 하시면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는 합의론적 관점이구나, 이거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이 비법률적 정의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좀 범죄를 넓게 보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행위도 사회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비법률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보시면요, 이 비법률적 정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법률적 접근입니다. 범죄에 대한 비법률적 정의에 있어서 첫 번째 뭐? 사회법률적 접근. 이 서덜랜드라는 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정의의 범주를 넓혀서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고, 특히 이 서덜랜드는 화이트 칼라 범죄, 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연구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서덜랜드에서 자세히 화이트 칼라 범죄 따로 배울 거니까 뭐 지금 설명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범죄에 대한 비법률 정의에서 첫 번째 사회법률적으로 접근하는 쪽은 서덜랜드가 있고, 화이트 칼라 범죄 연구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화이트 칼라 다 아시잖아요. 화이트 칼라. 그 당시 이제 화이트 칼라 하면 이 고소득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들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경찰행정 강의할 때 화이트 칼라 반대말이 뭘까요 하니까 블랙 칼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블랙 칼라 아니죠. 요새는 이제 잘 안 씁니다만은 블루 칼라죠. 공장 노동자들이 그 청색 작업복 입고 일했다, 그래서 블루 칼라. 그 다음에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고소득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들 화이트 칼라 범죄,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블루 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왜 안 할까요? 시시한 화이트 칼라보다 돈 더 많이 버시는 블루 칼라들이 많아요. 대기업 이런 쪽에 가시면요, 연봉 막 생산직에 계신데 연봉 1억 넘고 수당 합치니까 막 1억 넘고 더 잘 살아. 그런 많죠. 그래서 요새는 블루 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화이트 칼라는 범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용어는 남아 있고, 아무튼 서덜랜드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 연구를 강조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비교 문화적 접근입니다. 이 셀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든 문화적 집단에 동일한 보편적인 행위 구범이 있는데 그 보편적인 행위 구범을 연구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연구다. 그래서 그 범죄는 뭐야? 비법률적 범죄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계적 접근입니다. 요건 이제 좀 설명을 또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자, 비법률적 정의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통계적 접근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 통계적 접근해 가지고 윌킨스라는 분이 나오는데, 특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자, 핵심이 뭐냐면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일탈적인 것이다, 즉 범죄라 이 말이죠. 발생 빈도가
낮은 것. 일탈적인 것이다.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정상행위야. 그런데 드물게 나타나는 것,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비법률적 정의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야. 일탈적인 것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윌킬스라는 사람이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이 일탈적인 것이다, 비법률적 정의로서의 범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발생 빈도가 낮은 거는 무조건 일탈인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특정 사회에 있어서 잘 발생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요, 일탈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느냐 하면, 발생 빈도가 낮은 모든 행위가 범죄나 일탈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 통계적 접근 개념은, 분명히 통계적 접근 개념은 그 특정 사회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일탈적인 것이다, 즉 범죄다,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비판하냐면, 특정 사회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모든 행위가 범죄나 일탈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봐라. 어떤 게 있느냐? 성스러운 행위. 성스러운 행위. 이거 잘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범죄보다는 정상적인 활동이 많이 일어나죠. 그건 맞는데, 성스러운 행위. 예를 들면 뭐 숭고한 희생정신. 예를 들면 큰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내리막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앞에 애들 놀이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대형 덤프 트럭에 애들이 깔려서 즉사하게 돼요. 수십 명의 애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개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애들을 구하려고 자기 택시로 그 덤프 트럭을 막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무사한데 본인은 정말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야. 굉장히 성스럽잖아. 그런데 고귀한 희생정신, 성스러운 행위잖아.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가 일어나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반론이 되는 거죠. 그런 성스러운 행위도 빈도가 낮아. 그렇지만 그거는 일탈행위나 범죄라고 보지 않잖아. 맞죠?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통계적 접근은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인적 접근입니다. 이 베커라는 학자가 대표적인데, 일탈 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 찍은 행위다. 즉 문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일탈적인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일탈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지배계층에서 아까 얘기한 똑같은 거예요. 찍어서 이게 범죄야, 이러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법률적 정의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는 좀 더 넓은 비법률적 정의에 관련해서 낙인론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권적 접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권적 접근에서 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 둘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원래 이 슈베딩거라고 읽어야 되겠지만, 경비지도사 시험 같은 쪽에는 슈베딩거라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슈베딩거나 슈벤딩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슈베딩거라는 책도 있고 슈벤딩거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경비지도 시험에 슈벤딩거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에 적었습니다. 영어로 적어놨으니까요.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슈벤딩거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뿐만 아니라 약탈적 개인이나 억압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사회 지도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형법이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권리이며 범죄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의 부정을 야기하는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슈벤딩거 또는 슈베딩거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 범죄의 비법률적 접근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범죄란 뭐예요? 범죄란 인권의 부정을 야기하는 조건이다. 인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권의 부정을 야기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슈벤딩거 부부의 인권적 접근은 핵심이 뭐라고? 자, 이제 색깔 있는 것 한 번씩 써야 되겠네. 인권의 부정을 야기하는 게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인권의 부정을 야기하는 조건을 범죄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여기까지 기본 교과서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윤호 교수님 범죄학 책에 보면 그 6번째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었는데요. 이상향적인 무정부주의자적 접근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일러라든가 왈턴 또는 월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범죄론에서는 범죄의 일탈을 인간의 다양성으로 재정의하고 일탈은 목적을 갖고 사회적 부정의를 수정하고 항거하기 위한 정상적인 시도이며 사회는 이러한 행동에 가담한 행위자를 범죄함으로써 이들의 도전을 억압하려고 한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이상향적인 무정부주의적 접근에서 핵심은 일탈은 정상적인 시도라는 거야. 일탈은 정상적인 시도인데 사회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가담한 행위자를 범죄화함으로써 그러한 정상적인 도전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상향적인 무정부주의자적 접근입니다.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수험적으로 봤을 때 이 범죄의 정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법률적 정의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죠.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뭐 첫 시간부터 딱딱한 얘기해서 재미는 없는데요. 고생하셨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